중앙은행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시장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중요한 것이고 거시경제 크고 길고 넓게 봐야 되는 것이 큰 흐름에 따라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께서 주식 종목을 갖고 승부를 보실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건데 종목 또는 펀드 또는 ETF에 대해서 적어도 그 ETF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큰 그림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과 정부 정책을 접목을 하면 제가 볼 때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시죠. 이춘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연준에서 이제 4연속인가요? 지금 네, 4연속. 75bp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네, 나스닥은 급락을 했고요. 한국 시장의 투자자들도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던 이유는 사실 이번에는 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 얘기 중에서도 악재로 나온 것이 금리 인상이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악재였던 것 같은데 요즘 이 현재 시장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먼저 좀 투자자분들께 예전에 이제 경험을 살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금융권에 아주 오래된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시장 상황, 반응, 보고서, 코멘트들을 쭉 보면 너무 그 희망 섞인 거를 너무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맞서는 조직은 없고 이 시장은 결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끌어가는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거의 그 중앙은행이 시장을 끌어온 주세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앙은행이 스탠스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파월의 그 발표 어나운스먼트를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중앙은행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보이스를 항상 내는구나. 다만 데이터 디펜던트한 기본을 가져가면서 스탠스를 급격하게 시장에 휘둘리면서 바뀌질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요. 그 어제도 발표하기 아주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던져줬지만 인플레이션 물가지수는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역시 파월의 그 스탠스대로 당장은 호키시한 스탠스가 계속될 것 같고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한 번 더 산타랠리가 됐건 지난 10월이 단기 랠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연말에 살짝 한 번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진짜 요번에 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에 대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 이 기대감의 이유는 뭐였나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저희는 그냥 원론에 충실하자.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뭔가 센티멘트에서 해석하고 이거보다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경제 매크로 지표들이 보면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대표님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아주 여전히 견조하고요. 어제 ADP 민간 그 노동 분석하는 기관에서도 발표했지만 오히려 노동이 늘어났단 말이죠. 고용이. 그리고 뭐 PMI 지수도 하더니 5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 펀더멘털은 아주 견고하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 뿌렸던 돈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 패권에서 이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서플라이 체인이 좀 디스럽티드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이쪽으로 확 뜬 거라서 시장은 결국은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 체질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과도하게 많이 빠졌죠. 1년 내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희망과 펀더멘털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연말 산타랠리가 한번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71%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연준이 이렇게 강한 그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제가 이제 뭐 한참 그 회사 다닐 때 이제 투자자 설명회라든가 할 때 가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경제학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한다는 얘기는
현재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 기업 단내 보자면 지금 뭐 중앙은행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기업의 수익이 많고 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양쪽 하나 때문에 풀린 유동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금리 올리고 물가 올라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금리 상승 속도와 폭이 문제긴 하지만 금리 상승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두 달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펀더멘털이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면 시장은 예외 없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믿음 또는 근저가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뭐 좀 실효성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근데 그 산타랠리 지금 한국에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이 또 왕창 매도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연말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방금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은 이제 한국 투자 시장을 전제로 지금 산타랠리는 미국 시장을 전제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저희는 해외 시장에만 투자하는 한국은 안 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은 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생각하시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한국 시장에 별로 좋은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환율도 지금 1,400 이상이면 굉장히 비싼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산타랠리, 이 산타랠리 랠리도 사실 그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의 강도일까? 왜냐하면 어쨌든 랠리라는 것은 추세적 상승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네. 상승하고 끝날 거다, 네. 다시 뭐 떨어질 거다 이런 뉘앙스인데. 참 반가운 질문이면서도 답드리기 어려운, 우리가 시장을 방향은 잡을 수는 있지만 몇 프로 갈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난 10월 달에 단기 랠리를 시장에서 한 10%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아주 히트 레이쇼가 높은 하우스 뷰를 갖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한 10% 정도는 단기 랠리가 될 거다. 근데 S&P 500 기준으로 10%가 넘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한 13%, 14%. 어제 좀 빠졌으니까 한 12% 되겠네요. 그걸 감안해서 이건 순전히 예측이니까요. 네. 이번 단기 랠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아까 파월의 스탠스도 확인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그냥 연계해서 설명을 쭉 좀 드리면, 산타랠리를 포함해서 올 연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다거나, 지금 뭐 우리가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러시아의 전쟁 소진이 거의 다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점점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농산물이건 뭐 그런 어떤 뭐 원자재건 이런 것들이 한번 그 가격에 살짝 좀 이렇게 어떤 좀 소프트다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매크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악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확 해결이 되는 순간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예. 어쨌건 좀 약한 형태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시장 이슈라는 게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물가도 저도 역시 당분간 빠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을 드렸지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러다가 물가가 어느 순간에 툭툭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최근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따 데이터들도 보여드리겠지만, 매크로 지표들이 이제 점점 그 페드의 어떤 호키시한 스탠스 때문에.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주요 경기 펀더멘털 지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무역 지표, 기업이 소비자가 얼마나 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의 활동지수 PMI, 그리고 기업 단의 하이드 스프레드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 참고하실 게, 수치가 얼마 나왔느냐를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GDP 성장률이 지난 1, 2, 4분기에 마이너스였다가 3, 4분기에 플러스로 확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평년 수준에서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 성장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마진율도 축소되고. 그렇지만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여기에 또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지수도 한참 하향을 하더니 최근에 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PMI가 다만 이제 이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기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스프레드는 아주 견조하고요, 지금. 그 다음 실업률이라든가 산업생산, 소매판매, 가처분 소득을 보시면 이 중에 소매판매가 상당히 꺾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은 공급 사이드에서 오는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느냐, 이게 전이된 서비스 부분까지 잡겠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서비스 분야를 잡는 거거든요. 그 영향이 바로 이 차트에서 보시는 소매 판매에서 영향이 왔다는 얘기죠. 이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점점 매크로 지표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이제 불이 꺼지는 저는 아까 슬로우다운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리세션은 참고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경기 침체는 없다. 네. 단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되는 지표가 아주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몇 개월 전서부터 경기 침체 얘기했지만 미국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빅테크 쪽, 기술주 쪽의 그 실적은 안 좋지만 또 다우 쪽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은 또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섞어버리면 뭐 좋은 거죠.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1%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절반 중에 71%가 예상보다 상회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 실적을 항상 분기 때마다 확 쳐다보고 어떤 종목이 좋냐 안 좋냐 종목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2는 항상 실적이 잘 나옵니다. 3분의 1이 안 좋죠. 그건 시장의 평균적인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매 판매라든가 그리고 앞 차트에서 보시는 기업 이익 성장이 이제 가파르게 조금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고용이 굉장히 지금 실업률이 낮고 좋다고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시간당 임금 수준도 성장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감원. 그렇죠. 카운터 액션을 하겠죠.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물가 수준이 푹 꺼지는 그런 시기가 내년 상반기 안에 오지 않을까. 이건 사실 뇌피셜입니다만. 네. 그래서 시장은 그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그때 전망하려고 들지 마셔라. 시장을 전망하려고 들면 매 시간 매일 해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중요한 것이고 거시경제 크고 길고 넓게 봐야 되는 것이 큰 흐름에 따라 투자를 하셔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투자자들은 선진 이제 기법을 갖고 있다는 소위 투자자들 항상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를 부르짖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없다.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사실 또 한 번에 큰 폭락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그 경기 침체 그로 인한 기업 실적의 악화 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한번 확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뭐 내년 1분기가 됐든 뭐 올 4분기가 됐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또 기업 실적이 예상외로 지금처럼 계속 좋다면 그 주가의 또 한 번의 급락 폭락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 극단론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도 테일 리스크가 있고 하듯이 이제 아주 비관적인 분들의 의견.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낙관적인 의견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투자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모 운용사에서도 기본에 충실하자, 기업들이 힘들 때마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제학도였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경제 모습을 판단할 때 결국 펀더멘탈하게 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업 주가 전망을 할 때도 항상 기업의 EPS라든가 또는 매출액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그림을 기본적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PER이라든가 멀티플을 적용하듯이 이 시장을 볼 때의 영역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경제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차트를 갖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외의 시장의 흐름, 수급, 센티멘트 또는 중앙은행의 어떤 코멘트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부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전망의 영역인 것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상황에 누가 전망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늘 극단과 낙관이 항상 그 비관과 낙관이 양립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주식 종목을 갖고 승부를 보실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 투자 뭐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회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락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을 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예를 전처럼 뭐 IMF 위기가 온다든가 얼마 전에 스리랑카나 뭐 짐바브웨로 기억하는데 이런 데 이제 부도선언까지 갔다, 이런 사태가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급락하고 막 아비규환이 되는 패닉할 정도의 시장은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건 뭐 미국 시장의 얘기인 거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디커플링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참 복잡한데요. 근데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거품이 좀 많이 껴있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워낙 좀 싸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시장이 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차원의 디커플링, 미국은 좀 더 빠지고, 이런 이야기는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충분히 존중하고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한 걸 보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 그 지수 발표된 걸 보셨겠지만, 수출을 우리가 판단할 때 가격 곱하기 수량을 보거든요. 가격도 좀 조정이 됐었지만 수량이 12% 이상 빠졌습니다. 그 말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수출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GDP에서 그 수출하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제가 2012년 초반에 한번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보니까 110% 이상이 되더라고요, GDP에. 물론 GDP의 항목 중에 뭐 소비, 정부 지출, 투자, 그리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건 100%가 맞춰지겠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X와 M, 수입과 수출을 합쳐보면 GDP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나라가 드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그런데 그 중에 수출이 안 좋았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 한 15년 동안 코스피를 전망을 할 때 여러 변수 중에 수출량, 수출의 Q를 갖고 비교를 할 때 상당히 히트레이쇼가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또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건 산타랠리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좀 사서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나중에 더 싼 값에 사지. 이런 어떤 투자 전략. 이거는 동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저점과 고점을 이게 참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죠. 큰 정말 확 떨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닌다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사고 팔고 해야 되냐라는 질문하실 것도 같아가지고. 그게 참 그 정답이 없는 오래된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저도 선배님들께 배웠고 선배님들을 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지만, 흔히 하는 말로 아주 장기 투자를 해야 많이 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갈수록 시장은 아주 짧게 급변하거든요. 스윙폭도 굉장히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지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추세에 좀 늦게 따라가더라도 적당한 수익을 보고 적당히 털었다가 조금 시클리컬하게 접근하는,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저는 뭐 그럴 정도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정도는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익절과 손절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겁니까? 익절 손절 차원에서의 투자 전략을 질문해 주시는 거라면 지금은 단연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닐까요? 네. 근데 매수, 뭐 이건 뭐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도 대부분 다 물렸거든요. 예. 지금 보면 다 마이너스 50%인 분들 허다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 투자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결국엔 오를 것이다. 긴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아울러 뭐 제가 오늘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홍보하러 나오진 절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접근 방법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세요? 저희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ETF로만. 예, 포트폴리오 상품을 4개 운용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형과 대체 자산형과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주식형이죠. 그리고 안정형이라고 해서 헤지펀드와 헤지펀드 전략과 채권형을 오히려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4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식형이라서 원화 기준으로 YTD 지금 마이너스 10% 기록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형은 25% 기록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원화 기준입니다. 모든 펀드가 다 원화 기준으로 비교하니까요. 대체 자산형은 1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절대 저희 포트폴리오 자랑을 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방어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까 올해 같은 시장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시중에는 각가지 펀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가지 ETF 투자 대상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만 골라서 나에게 적절한 투자 수단만 선택을 하고 뭐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든 공부를 하시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적어도 수익을 지킬 수는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은 베팅의 민족 아닙니까? 그 나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TQQQ인가요? 그 3배 레버리지. 네네. 그거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볼게. 그러면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왜냐면 또 그렇게만큼 손실이 크니까 그걸 만회하고자.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략.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 이유는요? 역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하우스는 참고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레버리지나 뭐 인덱스 이런 건 절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아무리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업앤다운 하는 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일직선 상승, 일직선 하락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종목 단으로 가고 ETF 저도 포트폴리오지만 ETF도 미국 상장 뭐 한 5,000개 이상 있고 전 세계적으로 벌써 14,00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또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의 평균 수준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투자의 첫걸음은 내 원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레버리지 또는 뭐 인덱스, 리버스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우리가 귀신처럼 시장을 제대로 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방향성을 맞추면 되지 않냐. 그렇죠. 왜냐면 종목 단으로 가게 되면 참 많죠. 어려움들이. 그 시장을 아는 것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의 섹터 내에서 이 기업의 위치 또 개별 기업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맞습니다. 참 복잡해요. 그래서 ETF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근데 이 시장 흐름 이거는 뭐 워렌 버핏도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에게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 S&P 500인가요? 그쪽에 그걸 사게 한다고 인덱스를. 네. 인덱스 추종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냐. 근데 그렇다면 지금이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어? 이거에 대한 단순한 생각. 요 단순한 거에 그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몰되시죠. 예, 그래서 실패를 말이에요. 경험하시고 아직도 허우적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변동성을 못 이기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 매도하기 때문인가요?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나 회사를 처음에 입사를 할 때도 마음의 준비라는 걸 하고 체력을 기르고 뭐 대학 때 내내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준비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때는 더군다나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이 소중한 자산을 불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냥 금리가 몇 프로 떴다더라 이 정도 공부 가지고는 조금 과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굳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대표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종목 또는 펀드 또는 ETF에 대해서 적어도 그 ETF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큰 그림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장과 정부 정책을 접목을 하면 제가 볼 때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에 대한 것보다도 큰 수익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그나마 그렇죠. 그 전략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어떤 방향에 베팅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표현을 좀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연 한 10%를 얻고 싶다.
라고 하면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종목 하나 넣어놓으면 뭐 이틀이면 10% 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0%, 10%, 마이너스 10%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먼저 방어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왜냐하면 펀드 대비 ETF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요. 운용비가. 그렇죠. 뭐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 개념으로 보면 거의 많은 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그런 방향으로 투자 대상을 고르고, 투자 대상 비클이죠. 이거는 비클을 골랐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비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산에 방어를 하면서 상승하고 할 때 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지금 자료 보시는 대로, 이게 저희가 보는 매월 보는 이제 ETF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산을 저희가 한 8개까지로 나눕니다. 채권, 헤지펀드, 자산 배분, 커머더티, 실물, 그 다음에 에쿼티, 주식, 리츠, 이제 사무시장, 뭐 프라이빗 뎃,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자산군별로 세부 운용 전략을 쭉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를 나눠서 38개 전략, 39개 전략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속된 표현으로 나래비를 세워서 종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이런 과정만 여러분께서 적용을 조금씩 하셔서 이런 과정만 겪으시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YTD로 이게 이제 10월 말 10월 31일 기준이긴 한데, 이게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박스는 대표적인 지수가 최근 1개월, 3개월, YTD 1년, 3년 수익률이 어땠느냐고요. 이 밑에 1번, 2번, 3, 8번까지 39개의 세부 운용 전략에 해당하는 그 ETF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의 ETF의 평균을 쭉 보시면 YTD만 한번 보시죠. 올 한 해 어땠는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네. 말씀 제가 해주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건 마이너스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 헤지펀드에서 이게 요 칼럼이 지금 요 세 번째 칼럼이 YTD 수익률이거든요. 주식이나 다른 이분 채권보다도 헤지펀드의 YTD 수익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헤지펀드 매크로의 시장 평균 마이너스 10%지만 12번 리얼 리턴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는 마이너스 1%대, 매크로 전략은 마이너스 12%대, 반면 헤지펀드 롱숏의 시장 평균이 오히려 플러스 7.8%입니다. 이건 다 달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CTA나 커머더티 각각 13%, 11%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서 두 번째 레이트 해치, 금리 해치 ETF입니다. 요건 70%에 육박하죠.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한 18% 더하면 되니까 뭐 한 90%에 육박한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올 한 해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측하기도 힘들고 아주 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